큰 그림을 봤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부 채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채무의 특징을, 부채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성 채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부채가 생겼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자산이 동시에 생기는 그런 채무들을 금융성 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대표적인 게 외국한 평형기금이라고 있어요. 요게 어떤 거냐면은 정부가 지금 봤더니 달러가 향후 1년 후에 예를 들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달러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저의 영상에서도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준에 가서, 페드한테 가서 우리 달러 수합 라인을 열어주세요. 우리 그러면 요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연준이 오케이 해주면은 달러 수합을 서로, 한국은행은 원화를 주고 연준은 달러를 주고 그걸 갖고 있다가 달러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보면은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에는 달러 수합 그 원화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원화를 빌려준 거니까. 그 다음에 부채는 달러를 빌렸으니까 부채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부채만 딱 보고서 여기 빚 많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 부채가 동시에 생겨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수합 이 딜이, 수합이 종료가 되면 이 둘 다 없어지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금융성 채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채가 생기고 동일한 만큼 자산이 생길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채만 딱 보고서 여기 요즘 저 빚이 많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융성 채무라고 그러는데요. 상응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 이거 달러 수합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우리 정부가 외평채를 저기 갔죠. 그 유럽 시장에서 외평채 발행해서 성공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굉장히 이자율 작게 해서 성공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부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을, 외평채라는 채권을 발행했어요. 만약에 100억 달러치 10억 달러치 발행을 했다. 그럼 부채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그것만큼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그 사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사준 사람이 뭘 줍니까? 달러를 주죠. 그래서 달러 10억 이만큼 생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산만 보고 자산이 10억 늘었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부채만 보고 아니 부채가 10억 불이나 늘었어? 이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동시에 늘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의 이 대차 대조표상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겨나는 경우인 거고, 이거는 어느 하나만 보고서 부채가 많네, 자산이 많네 이럴 수는 없다, 그런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SOC 건설을 할 때요. SOC 그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때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확보해서 그걸 공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에는 어떤 그런 뭐 다리, 도로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 부채는 그때 공사 대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국채 이런 게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좀 정확하진 않지만 금융성 채무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또 LH공사 같은 경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여기에 채권에는 LH공사에서 발행한 공사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자산에는 부동산이 들어가죠. 그만큼 같은 액의 부동산이 들어가죠. 물론 자산의 금액 평가에 따라서 이게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다를 일이지만요. 근데 이거를 하나 그냥 무조건 부채만 바라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산만 바라보고서 자산이 이만큼이에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성 채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 대차 대조표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립적이지 않나,
어느 하나만 바라봐서는 되지 않고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자성 채무는 이거는 아주 뭐 그 상응하는 자산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 그 연방 정부 그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그 국채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 이거 100조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국채 정부의 국채는 부채니까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자산은 일단 생겨요. 한국은행 또는 연준의 TGA 계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계정 그 은행 그냥 은행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말에도 있는데 그냥 TJ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조가 딱 생깁니다. 이건 제일 처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 100조 생기는 거 갖고 국채 발행해서 누군가 국채를 인수했으면 그 인수 금액만큼 TGA 계정에 이게 생기는데 그 다음에 이 정부는 어떻게 합니다? 이거를 코로나 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걸 전부 다 쓰죠. 그럼 100조 이렇게 딱 해줍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자산에서는 0 남고 국채는 그냥 그대로 100조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부채에 해당하는 자산이 왜냐하면 이거 코로나 그 이전 소득으로 잡혔잖아요. 그 국민들에게 이전 소득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 무상으로 준 거죠. 정부가 무상으로 준 거니까 자산은 줄어들었는데 부채는 여전히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적자성 채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너무 많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그 정부의 금융성 채무하고 적자성 채무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2021년 대략 한 4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금융성 채무가 한 600조 여기 적자성 채무 요 파란 게 적자성 채무입니다. 요게 보면 600조 좀 안 되게 돼 있고요. 요게 한 300조 가량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300 몇십 조 이 정도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금융성 채무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좀 더 정확히 보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 금융성 채무 이 부분은 덜어내고 적자성 채무만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금융성 채무는 대체대조표에서 부채와 자산이 동일하게 잡혀져 있는 그런 거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상환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퍼센티지를 보면요.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2021년에 이 우리나라 정부의 그 부채 비율은 47.3%였습니다. 그런데 적자성 채무만 고려해서 보면 29.3%, 30%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건실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러한 편견들을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나. 너무 정권이 싫다고 너무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뭐가 문제고 이걸 좀 정확히 보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정부 부채에 대한 편견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강력한 편견들은 뭐냐면 현재 재정 적자는 지금 정부가 지는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의 빚이다. 미래 세대가 우리의 후손이 갚아야 될 빚이다. 요거 굉장히 설득력 있죠. 예, 요거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현재 뭐 야당인 경우에 항상 이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야당일 때는 요 말을 꼭 합니다. 지금의 빚은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의 우리 후손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뭐 아주 멋진 말인데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직관적인 설득력은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보수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리를 되면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논리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거죠. 국채 발행을 해서 결국에 만기가 돌아올 텐데 그러면 세금을
때려서 그 상환을 할 텐데 이게 그 세금은 결국에 이게 국채가 뭐 보통 1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자, 근데 요거의 제일 큰 이제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발행해서 이 효과를 정확히 보려면은 그걸 도대체 뭘 하냐. 예를 들어 도로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다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편익이 생겨요.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해서 생기는 그런 또 비용이 생기겠죠.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걸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시각은 뭐냐면은 비용 들어가는 거에만 신경 쓴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 어떤 재정 적자를 했을 때 그 재정 적자가 잘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이 문제인 거지. 재정 적자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저는 한번 이 논쟁이 현재의 뭐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의 빚이다. 이게 굉장히 이거랑 비슷하게 닮아 있는 논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국민 경제에 있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생기면은 이게 또 쌓이면은 대외 채무가 누적 부채가 생기잖아요. 요거랑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좀 구조가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정부가 재정 적자가 생기고 누적 정부의 이 빚이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 그 다음에 전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가 생기고 외채가 누적이 되는 거, 요거를 이렇게 그 논쟁 구조를 보면은 무역 적자가 생겨서 외채 위기가 생기고 뭐 외환 위기가 생기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논쟁 구조가 상당히 비슷해요. 요거는 한번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80년대에 보면은 80년대 말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있었고요. 70년대 뭐 85년까지 우리나라 계속 지속적인 무역 적자국이었었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있고 이게 80년대 우리나라 외채 위기를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글들 발표된 거 보면은 주로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우리 남미로 갈 거냐, 일본으로 갈 거냐, 일본식으로 발전할 거냐, 아니면 남미식으로 망할 거냐 그런 게 많았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부의 재정 적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의 재정 적자를 바라볼 때 재정 적자는 나쁜 거, 그 다음에 또 이 한 국민 경제의 무역 수지를 봤을 때 무역 수지 적자는 나쁜 거, 흑자는 좋은 거, 뭐 이런 식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편견? 이런 뭐 편입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과연 이 무역수지 적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적자 요 그 논쟁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